안녕하세요. 결혼한 지 1년이 조금 넘은 30대 가정주부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는지 궁금해질 때면 사연을 들으러 오곤 했었는데 오늘은 제 이야기를 하러 왔네요. 남편과 헤어진 마당에 과거를 곱씹을 필요가 있냐고 말씀하실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오늘 이렇게 일기 쓰듯 제 이야기를 한번 털어놓고 나면 제 머릿속도 마음속도 정리가 되지 않을까요? 그러면 주변 사람들한테 그동안 저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설명하기도 한결 수월할 것 같고, 저는 여중여고 여대를 졸업한 후 보험 전문회사 감사팀에 입사했습니다. 제 입으로 이런 말을 하기는 뭐하지만 좋은 여대를 나와 대기업에 들어가서인지 여기저기서 소개팅 자리가 많이 들어왔어요. 부모님을 통한 제법 진지한 산자리도 포함해서요. 하지만 첫사랑과 가슴 아픈 이별을 하고 연애에 대한 흥미를 잃어버린 저는 더 이상 남자친구건 뭐건 만나고 싶지 않았어요. 특히 제 성격이 낯을 많이 가리기도 하고 사람들한테 정을 잘 주는 탓에 간이고 쓸개고 다 빼줄 만큼 퍼주는 성격이라서 상처도 잘 받는 편이거든요. 그런 성격을 스스로도 너무 잘 알아서 소위 몸을 사리게 되더라고요. 그런 저를 안쓰럽게 여긴 친구가 지금의 남편을 소개시켜 주었습니다. 궁합도 안 봐도 된다는 4살 차이의 남편은 자상하고 다정한 성격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퍼주기 좋아하는 저와 양보하길 좋아하는 남편이 만나니 다른 연인들 간에 흔히 볼 수 있는 작은 말씨름조차 저희에게는 낯선 일이었습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늘 고마워하고 미안해하다 보니 주변 사람들 모두 천생연분이라고 저희를 불렀어요. 양가 부모님들도 서로 저렇게 좋아 죽는데 굳이 시간 끌 필요가 있겠냐며 하루빨리 결혼시키자는 이야기가 나오게 되었고요. 그렇게 저희는 사귄 지 2년 만에 사람들의 축복 속에서 부부의 연을 맺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부부의 연을 맺게 되면서도 제가 몰랐던 사실이 있었으니 그건 바로 도련님이었습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도련님의 존재는 알고 있었지만 단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었어요. 남편과 사귀기 시작한 날부터 결혼식 당일까지도요. 처음 도련님의 존재에 대해서 알게 된 건 남편의 집에 놀러 갔을 때였습니다. 남편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혼자서 방을 둘러보다 남편의 오래된 사진첩을 발견했어요. 남편이 어렸을 때 얼마나 귀여웠는지, 누구를 더 닮았는지 단순한 호기심의 사진 몇 장을 보게 되었고요. 사진첩에는 남편과 닮았지만 남편보다 좀 더 어린 아이가 한 명 더 있었습니다. 방으로 돌아온 남편에게 누구냐고 물으니 동생이라고 짧게 대답하더군요. 그 전까지는 남편에게 남동생이 있다는 이야기를 듣지 못했기에 놀란 제가 그동안 왜 말 안 했냐고, 소개는 왜 안 시켜주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남편이 연락이 잘 안 된다며 말끝을 흐리더라고요. 저야 외동이라 잘 모르지만 친구들 중에도 우애가 좋은 경우도 있었고 아닌 경우도 있었으니 남편은 우애가 별로 안 좋은가 그렇게 단순하게 생각했어요. 남편이 자세히 이야기하고 싶어 하지 않는 것 같았고요. 당시만 해도 결혼 이야기도 오가기 전이었기 때문에 굳이 꼬치꼬치 캐묻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특히 가족 문제라면 제3자인 제가 구태여 알 필요는 없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 이후에도 시댁과 도련님 사이에 왕래가 없어도 너무 없다는 걸 눈치채고는 뭔가 이상하다고 생각했어요. 한 번은 제가 넌지시 도련님은 어떻게 지내고 계시냐는 식으로 이야기를 꺼내니 시부모님께선 그건 제 할 바가 아니라며 말을 딱 자르시기도 했고요. 남편도 계속해서 연락이 안 된다는 말뿐이었으니 그래도 솔직히 전 결혼식엔 나타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뿐인 형의 결혼식이었으니까요. 하지만 도련님은 끝까지 그림자도 보이지 않았지요. 이쯤 되자 친정 부모님께서도 사돈 총각한테 무슨 일이 있는 거 아니냐며 걱정과 의심을 동시에 보이셨습니다. 저나 부모님이 절대로 호사가 타입은 아니에요. 하지만 혹시 장애나 무슨 큰 흉터 같은 게 있어서 남들 앞에 나서지를 못하는 건지 아니면 숨어 살아야 되는 어떤 이유가 있는 건지 별의별 생각을 다 하게 되더라고요. 그런 와중에 정말 뜻밖의 경로로 도련님의 행방을 알게 되었습니다. 남편의 회사를 구체적으로 언급하면 금방 알아차리실 수 있을 것 같아서 대략적으로만 말씀드릴게요. 남편은 대기오염도를 측정하는 회사에 다니고 있어요. 일이 힘든 곳은 아닌데 업무 특성상 한 달에 몇 차례 지방 곳곳으로 출장을 가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보통은 당일치기로 자고 오는 일은 거의 없고 사무실에서 근무 대신 이루어지는 일이다 보니
당연히 주말에는 가지 않아요. 보통 혼자 가는 일도 없고 동료 한두 명과 같이 움직입니다. 제가 걱정할까봐 여자 동료랑 가게 되는 경우에는 틈틈이 연락도 해주고요. 그런데 결혼식을 올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부터 이 방식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그렇게 느낀 건 남편이 토요일 아침 7시부터 집을 나설 때였어요. 평소 주말에는 늦잠 자는 걸 좋아하는 사람인데 그날따라 아침부터 출장으로 춘천을 간다는 거예요. 그때만 해도 속사정을 몰랐던 저로서는 남편이 불쌍하기만 했어요. 그런데 매주 토요일마다 반복이 되니까 굉장히 수상하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한 번은 제가 확실히 출장 가는 거 맞냐니까 큰 거래처라서 그렇다며 둘러대는데 남편의 표정에서 거짓말이라는 확신이 들더라고요. 가끔 막장 드라마를 보면 애인이 상대의 불륜을 의심하는 장면들이 나오잖아요. 그럴 때마다 꼭 서로의 핸드폰이나 블랙박스를 뒤지고 상대의 뒷조사를 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걸 볼 때마다 드라마인 걸 알면서도 뭘 저렇게까지 하면서 같이 살아. 자존심 상하게. 그렇게 생각했었거든요. 그런데 막상 제가 남편의 바람을 의심하게 되니까 저도 모르게 어느샌가 제가 경멸하던 그 행동들을 하나씩 하고 있더라고요. 제일 먼저 남편이 자는 사이에 남편 핸드폰 비밀번호부터 풀어보았고요. 남편이 없는 틈에 남편 컴퓨터를 뒤적거렸습니다. 그런데 정말 아무것도 안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주말에 한 번씩 나가는 거 말고는 정말이지 아무것도 달라진 게 없었어요. 여전히 자상하고 다정한 한결같은 남편이었지요. 결국 정말 하고 싶지 않았던 일인데 마지막으로 한 번만 어딜 가는지 따라가 보자고 생각했습니다. 만약에 남편이 바람을 피고 있었다면 헤어지는 거고 정말 출장을 가던 거였다면 앞으로는 무슨 일이 있어도 남편이 하는 말이라면 무조건 믿어주자고 생각했어요. 콩으로 파칠순대도 믿어주자고요. 하지만 상황은 제가 생각한 것과는 전혀 다르게 흘러갔습니다. 남편은 출장을 간 것도 아니었지만 여자를 만난 것도 아니었어요. 남편이 도착한 장소를 보고서 저는 충격을 금치 못했습니다. 교도소였어요. 예상치 못한 장소에 제 심장은 그 어느 때보다도 빠르게 뛰었습니다. 별의별 생각을 다 하게 되더라고요. 아무 일도 손에 잡히지 않았고 절망적이었습니다. 몇 시간 후 집으로 돌아온 남편에게 어디 갔다 왔냐고 물으니 아니나 다를까 출장 다녀왔답니다. 제가 당신 회사는 교도소하고도 거래를 하냐니까 남편이 벙찐 표정으로 저를 쳐다보더라고요. 남편이 제게 어떻게 알았냐고 물었습니다. 그게 중요하냐는 제 질문에 아니라며 그냥 다 미안하답니다. 그리고는 깊은 한숨을 내쉬고는 한동안 저랑 눈도 못 마주치더라고요. 거긴 왜 갔냐고 물으니 자기 동생, 그러니까 도련님 때문에 갔다 왔답니다. 이미 저 혼자 집에서 온갖 상상의 나래를 펼치고 있었고 그 시나리오에 도련님이 감옥에 있다도 있었기에 오히려 그다지 놀라지 않았네요. 한층 침착해진 제가 도대체 무슨 일로 도련님이 교도소까지 가게 되었냐고 물었습니다. 솔직히 수감 이유에 따라 제 결혼 생활도 계속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정해야겠다고 생각했거든요. 남편 말로는 사기랍니다. 제가 아무리 사기를 쳤어도 합의를 했으면 교도소까지는 안 갈 텐데 금액이 얼마길래 합의를 못 받냐고 물었어요. 오해하실까봐 말씀드리지만 절대로 제가 해결해 주려고 물어본 건 아닙니다. 단지 사태의 심각성을 알려면 정확히 알아야겠다 싶었어요. 남편은 한참 말을 잇지 못하더니 일단 제가 자기를 꼭 믿어줘야 한답니다. 자기는 정말 몰랐던 일이라면서요. 그러면서 한다는 말이 혼인빙자 사기랍니다. 순간 잘못 들은 줄 알았어요. 제 귀를 의심했지요. 혼인빙자라니 어이가 없어서 말도 안 나오더라고요. 남편을 추궁해서 좀 더 자세히 듣고 나자 도련님이고 나발이고 입에서 정말 욕이 절로 나오던데요. 처음에는 채팅에서 알게 된 여자한테 자기가 병원장 아들이라면서 결혼하자고 꼬셨답니다. 이후로 잠깐 쓰고 준다. 오다가 사고가 났다. 뭐 말도 안 되는 핑계로 자금 한 채 7천만 원이나 갖다 쓰고는 헤어지자고 했다나 봐요. 그러니 어느 여자가 눈이 안 돌아가겠어요.
그 여자와 부모가 도련님을 고소했고 그것 때문에 도련님은 이미 한번 복역을 했었답니다. 남편 말로는 이때는 가족들이 도련님과 연락이 안 되던 때라 아무도 상황을 몰랐답니다. 전 솔직히 시부모님도 정말 모르셨을지 못 믿어왔지만요. 아무튼 그런데 출소하자마자 또 이래저래 3-4명의 여자를 만나서는 자기가 서울 어디 대학병원에서 근무하는 의사라며 결혼하자고 그러면서 또 조금씩 돈을 뜯었나 봐요. 하지만 이후로 여자들이 서로의 존재를 알게 되면서 단체로 도련님을 고소했답니다. 남편에게 이야기를 들을수록 도련님은 당연히 사람으로도 안 보였습니다. 하지만 저를 더 실망케 한 건 시부모님의 태도였어요. 시부모님은 도련님에게 피해를 입은 여자들이 나타날 때마다 지들이 좋아서 달라붙을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저런다며 만약에 당신 아들 감옥이라도 가면 니들 결혼하고 엄마 되고 할 때마다 쫓아가서 내 아들한테 붙어먹던 멍청하고 더러운 여자라고 소문을 낼 거라며 협박을 해오시다 몇 차례 벌금을 내셨답니다. 제 앞에서는 늘 고상하고 상냥하시던 시부모님께서 다른 사람들에겐 그렇게 막말의 협박을 하시는 분들이었다니 충격이었습니다. 솔직히 이런 집안에서 자란 남자인 줄 진작에 알았다면 남편과 결혼은커녕 연애는 고사하고 커피 한 잔도 같이 안 마셨을 거예요. 남편은 정말 자기 동생이 이렇게까지 쓰레기 같은 인간인 줄은 몰랐다며 제 앞에 무릎을 꿇고는 어린아이처럼 엉엉 울기 시작했어요. 자기가 그동안 동생을 보고 왔던 건 소식을 알게 된 이상 모르는 척 할 수가 없었답니다. 부모님 돌아가시고 나면 세상 천지에 자기와 피를 나눈 형제는 그 애뿐인데 자기가 자기 동생을 어떻게 버리냐면서요. 그렇게 우는 남편의 모습을 보니 속상하면서도 마음 한구석이 갑갑해졌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 결혼 생활을 끝내야겠다 싶었어요. 하나도 몰랐다는 남편의 말을 믿을 수 없었고 도련님이 출소라도 하고 나면 결국 다시 형제라는 이름으로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저희 인생의 얼굴을 비추는 날이 올 텐데 마주할 자신이 없었어요. 하지만 헤어지자는 소리가 입 밖으로 쉽게 나오지 않았습니다. 어찌됐건 사랑해서 한 결혼이었으니까요. 저도 다른 사람들 사연을 들을 땐 어이구 헛똑똑이 소리가 절로 나올 때가 많았거든요. 하지만 막상 제 일이 되니까 쉽지가 않더라고요. 며칠의 고민 끝에 시댁과 친정의 도련님에 대해 제가 알고 있다는 사실을 알렸습니다. 시댁도 친정도 서로 다른 이유로 쑥대밭이 되었어요. 친정 부모님은 이거 사기 결혼이라며 난리가 났고 시댁에서는 죄송하다며 죄인 모드로 나오시더군요. 무엇보다 남편은 저에게 자기를 버리지 말라며 계속해서 매달렸어요. 모든 것이 복잡한 상황에서 결국 남편과 시댁을 좀 지켜보는 쪽으로 이야기가 됐습니다. 일단은 남편에게는 더 이상 비밀은 없어야 한다고 했고 도련님과는 안 보고 사는 쪽으로 이야기를 마무리했습니다. 다행히 남편도 동의했고 약속을 잘 지켜주었어요. 덕분에 이후로 약 반년 가까이 저희 부부는 큰 다툼 없이 결혼 생활을 이어갈 수 있었고요. 하지만 이런 저희의 결혼 생활은 결국 어머님 아버님 때문에 종지부를 찍고 말았습니다. 어머님 아버님이 말도 안 되는 욕심만 부리지 않으셨으면 적어도 두 아들 중 한 아들은 남들처럼 평범한 어쩌면 남들보다 더 행복한 가정을 꾸리고 보란듯이 잘 살 수도 있었을 거예요. 도련님 일로 인하여 어머님 아버님이 어떤 분들인지 어느 정도 파악을 하게 된 저는 그 이후로 두 분께 약간의 거리를 두고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비록 시부모님이 저에게는 잘해주셨을지언정 그분들이 실제로는 수준 낮은 언행을 일삼으시는 분들이라는 걸 알게 된 이후로는 예전처럼 살가운 며느리 노릇을 하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러다 하루는 어머님께서 퇴근 후 집으로 오라고 연락을 해오셨습니다. 살면서 며느리 노릇을 한 번이라도 해보신 분들은 아시지 않나요? 보통 시어머니께서 전화하셔서 가타부타 설명 없이 퇴근 후에 오라고 하면 별로 좋은 얘기는 아니라는 거? 저도 딱 알았지요. 뭔가 싫은 소리를 하려고 하시는구나. 시부모님께 거리를 두기는 했어도 친정부모님의 체면을 생각해서 기본적으로 며느리로서 해야 할 도리는 잘 챙겼다고 생각했는데 뭐가 문제일까 싶어서 일하는 내내 신경이 쓰였지요. 시댁에 도착했는데 현관문 밖으로 낯선 아이의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집 안으로 들어가니 1~2살, 3살이나 됐을까요? 제가 아이가 없다 보니까 정확히 잘은 모르겠더라고요. 어머님이 저에게 귀엽지 않냐고 물으셨어요.
그러면서 너희는 왜 아이를 안 갖냐고 물어보시더군요. 아이에 대해서는 솔직히 결혼하고 첫 해에는 일부러 안 가지려고 서로 계획을 세웠었어요. 물론 남편이야 35으로 적지 않은 나이였지만 제가 31밖에 되지 않아서 1년 정도는 달콤한 신혼생활을 즐겨도 되겠지라고 생각했었거든요. 하지만 아시다시피 계획을 실행에 옮기기도 전에 모든 일이 꼬여버렸잖아요. 이후로는 사표를 가슴에 품고 사는 직장인처럼 당장이라도 남편을 떠날지 말지 고민하며 사는 저에게 임신이라니 말도 안 되는 일이었지요. 하지만 구구절절 설명하는 대신 아직 생각이 없다고 짧게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어머님도 의외로 쿨하게 차라리 잘 됐다 하셨습니다. 그러더니 당신 품에 있던 아이를 자꾸 저더러 안아보라고 하시는 거예요. 제가 누구냐고 재차 물으니 당신 손자랍니다. 그제서야 아이가 낯이 익다는 생각이 들더니 일전에 남편 방에서 봤던 앨범이 떠올랐습니다. 사진 속 도련님의 어린 시절과 정말 똑같이 생겼더라고요. 설마 도련님 아들이냐고 하니까 그렇다 하시면서 애엄마가 결혼한다고 더는 못 키운다고 당신 집에 놓고 갔답니다. 어머님은 저에게 이참에 회사는 때려치우고 집에서 도련님 아이를 키우며 육아를 배워보는 게 어떻겠냐고 하셨습니다. 어차피 언젠가는 저도 아이를 낳을 건데 도움이 되지 않겠냐면서요. 그리고 도련님도 출소했을 때 지영수가 지 아들 키워준 거 보면 정신 차리고 새 사람 되지 않겠냐고요. 저는 어이가 없어서 그러면 어머님이 키우시는 게 더 효과적이지 않겠냐고 물었습니다. 할머니가 손자를 키워주셔야 더 감동적이라서 도련님이 개과천선하지 않겠냐고요. 그리고 제 자식을 키우기 위해서 남의 자식 데려다가 연습까지 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고도 덧붙였습니다. 아무튼 회사를 관둘 생각도 전혀 없고 도련님이 새 사람 되는데 제가 도움이 되고 싶은 생각도 없다고 하자 어머님이 저를 멍하니 쳐다보시더니 저더러 약 먹었냐고 그러십니다. 뭘 잘못 먹었길래 이렇게 주저리 떠들어대냐고요. 시어머니가 하라면 네 하고 하면 되지. 어쩌고저쩌고 저더러 왜 이렇게 변했냐고 그러셨어요. 제가 맺힌 게 많긴 했던 모양입니다. 저는 이유가 어찌 되었건 간에 도련님 아이는 못 키운다. 말이 나와서 말인데 도련님이 출소 후에도 저희하고 왕래하고 지내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그러자 어머님께서는 저더러 네가 뭔데 가족을 갈라놓으려 드냐고 언성을 높이시더군요. 저는 어머님 아버님과 도련님이 왕래하시는 건 당연히 제가 뭐라고 할 수 없지만 저희 남편과는 만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했어요. 그러자 형이 아우 챙기고 아우가 형을 챙기는 건 당연한 법인데 어째서 그렇게 냉정하냐입니다. 그러더니 한숨을 내쉬시고는 그럼 당신이 아이를 키울 테니 시아버지를 모시고 가랍니다. 어머님 말씀이 당신이 왜 나이든 남편하고 아들이 사고쳐서 낳은 손자까지 혼자 다 돌봐야 하냐입니다. 자기가 무슨 죄를 지어서 이 고생을 혼자 다 해야 하냐면서요. 자기 아들이 사고쳤지 자기가 친 것도 아닌데 왜 자기가 뒷수습을 해야 하냐면서 당신도 며느리 덕 좀 보잡니다. 저더러 둘 중 한 명을 고르래요. 어머님 남편이고 어머님 아들인데 왜 그 책임을 저한테 떠넘기시냐고 그러니까 이번에는 같은 여자끼리 좀 도와줄 수 있는 거 아니냐고 그러십니다. 어머님의 억지가 황당하다 못해 웃기기까지 하더라고요. 단칼에 싫다고 하니 저더러 진짜 이기적이고 못돼 처먹었답니다. 저는 남편에게 전화를 걸어 퇴근길에 시댁으로 오라고 했어요. 와서 어머님 억지 쓰는 거 구경 좀 하라고요. 한두 시간쯤 기다리니 남편이 왔습니다. 남편이 그간의 이야기를 듣더니 한다는 소리가 애는 어린이집에 보내고 그 사이에 아버지 돌봐드리면 되지 않겠냐입니다. 일은 아르바이트 같은 거 구해도 될 거라면서 저는 뭘 해도 잘 알 거랍니다. 그리고 원래 여자가 애를 키워야 되는 거고 남자는 나이 들면 애나 똑같다면서 실실 웃더라고요. 자기도 많이 도와주겠다며 저를 믿는답니다. 자기가 개소리를 하는지 어쩐지도 모르고 떠들어대는 남편을 보는데 그동안 헤어지자고 말 못한 제 자신이 정말 바보멍청이 같더라고요. 저는 남편을 물끄러미 바라보다가 도련님하고는 영 끊고 살기로 한 거는 기억하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남편은 안 보고 살 거다. 하지만 도와줄 수는 있는 거 아니냐. 그리고 우연히 마주칠 수도 있는 거고 사람 일은 모르는 거라며 속된 말로 밑밥을 깔더라고요.
저는 세상에서 밑밥 깔고 약속하는 사람이 제일 싫거든요. 남편의 이런 우유부단한 태도에 저는 거의 이성의 끈을 놓칠 뻔했습니다. 하마터면 거실 테이블 중앙에 있던 수석을 집어들어 남편 머리통을 내리칠 뻔했다니까요. 저는 간신히 숨을 고르고는 남편에게 헤어지자고 했습니다. 제 결혼식에 왔었던 사람들이야 당연히 저를 이혼녀라고 여기겠지만 그나마 다행인 건 도련님 사태가 터졌을 때 친정에서 시댁에다 애들 사는 거 3년은 지켜보고 혼인신고 시키시겠다고 하신 상태여서 서류상 어려울 것 없는 이별이었습니다. 결혼하면서 들어간 금전적인 부분 역시 도련님 사태 때 변호사 끼고 일정 부분 정리를 해놓은 상태여서 저에게 불리한 건 하나도 없었어요. 솔직히 시부모님이나 남편이 계산을 좀 할 줄 아는 사람들이었다면 저를 건들면 안 됐습니다. 수치적으로 그쪽의 손실이 훨씬 큰 상황이었거든요. 이렇게 다 적고 나니까 정말 헤어지길 잘했다는 생각이 드네요. 이렇게 개판인 집구석에 무슨 미련이 남아서 그 몇 달 동안 마음고생하며 버틴 건가 싶기도 하고. 그래도 지금이라도 결단을 내렸으니 저 잘한 거겠지요. 남편을 소개해준 친구에게는 이 사정을 이야기하지 않으려고요. 좋은 친구인데 마음고생이 얼마나 심하겠어요. 남편과 헤어지게 된 이후로 어머님 아버님께 몇 번의 회유 전화가 걸려왔었어요. 스트레스를 받아서 말을 막 하셨다며 미안하다고 뭐 몇 억짜리 땅을 제 명의로 해줄 테니 한 번만 다시 생각해보라는 그런 말씀도 하시더라고요. 이상하게 그 말을 들으니까 정이 더 떨어졌어요. 당분간은 사람들의 입방아에 오르내리겠죠? 그렇게 좋아 죽고 못 살더니 왜 헤어졌을까? 자기들끼리 이러쿵저러쿵. 생각만 해도 머리가 아파오네요. 그래도 꿋꿋하게 잘 견뎌내 보겠습니다. 아무래도 제 인생에 연애는 없는가 봐요. 다른 더 좋은 게 있으리라 믿고 즐겁게 살아볼게요.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 더 좋은 사연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